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 발표를 맡은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SOS랩에서 라이다 퍼셉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들은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사용되는 디스턴스 매트릭,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클러스터링의 한 종류인 K-민즈와 그 다음에 non-parametric 클러스터링인 DB스캔과 HDB스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이제 DB스캔에 대해서 설명한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사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strategy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룹을 짓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한다는데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예측을 하고 그다음 에러 펑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 코스트를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3D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네,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을 그냥 비슷한 특징이나 성질을 가진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냥 그룹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분야나 뭐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제 클러스터링이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이랑 세그멘테이션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비슷한 특성이나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미 있는 물질에 대한 그 물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공간상의 한 점만 있으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모여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텐시티 값을 줄 수 있으면은 그 값을 토대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 리커그니션이랑 그다음 세그멘테이션에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이 이제 노이즈 리덕션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모든 센서는 노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그 센서를 통해서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에도 당연히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이제 DB스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DB스캔의 풀네임이 이제 Density Based Partial Clustering with Application with Noise.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 상황에서 클러스터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DB스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다 하고 클러스터링이 안 된 애들은 노이즈로 취급을 해서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 리덕션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에도 클러스터링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묶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정보를 가진 애들만 묶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의미 없는 정보 애들은 굉장히 스parse하게 표현해서 전송한다든지 하면서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이 데이터 컴프레션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정확하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의 전 단계로서 클러스터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러스터링이 이제 비싼 성질을 뽑아내기 때문에 비싼 성질에서 거기서 피처를 뽑아내면 더 좋은 키 피처들이나 키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전 단계에 클러스터링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한번 얘기 드리면요. 먼저 왼쪽 아래에 이제 이게 레이더에서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여기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위쪽에 있는 카메라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에 카트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의 무리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사람이 걸어오고 있고, 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 카메라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그럼 이 이미지를, 이거를 프라임 난리를 가지고 이 레이더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사람일 것이고, 요거도 사람일 것이고, 요거도 사람이고,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고, 나머지는 다 노이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가 되죠. 이 머신러닝 베이스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서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해서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알고리즘들은 이제 노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statistical outlier removal이나 아니면은 radius outlier removal 같은 그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날리고요. 그 다음에 서브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과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게 컴퓨테이션 타임이나 컴퓨팅 리소스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잘 피처가 뽑아질 수 있는 적당한 수준에서 잘 타협을 해서 서브 샘플링 하는 게 뭐 컴퓨테이션 타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주변 환경에 맞춰서 서브 샘플링을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클러스터를 넘겨줘서 클러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클러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에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더 좋은 키 피처들을 찾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 드릴 게 데이터 컴프레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통해 가지고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K개의 센트로이드를 뿌리고 그다음 여기서 주변에 대한 컬러 값을 찾고 그 주변 컬러 값을 센트로이드의 픽셀 값으로 다 대체를 함으로써 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여기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K가 256일 때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128, 여기까지는 잘 이미지의 퀄리티가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64랑 32부터 이제 이미지의 퀄리티가 조금씩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일 때랑 8일 때는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나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K-민지 클러스터링 통해서 데이터 컴프레션 한 결과값을 살펴보면은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가 1037KB 그 다음 256일 때는 785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K가 2일 때는 31KB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멘전은 750by 1000으로 다 똑같죠. 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데이터 컴프레션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디스턴스 매트릭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도 전혀 다른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을 잘 알고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뭐 디스턴스 매트릭 종류를 살펴보면은 이제 유클리디언, 그다음 맨하튼, 그다음에 챕셰프, 민코스키, 코사인, 피어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사용해봤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너무 유명한, 너무 잘 알려진 그런 디스턴스 매트릭이죠. 포인트 A에서 B까지 최단거리 직선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L2 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클러스터링에서는 늘 원점에서만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L2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해튼 디스턴스는 이게 L1 놈 아니면 택시 캡 디스턴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맨해튼 스트리트과 같은 그리드 베이스 시스템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좋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맨해튼 디스턴스는 X축의 변화량과 Y축의 변화량을 합한 게 디스턴스 값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비셰프 디스턴스는 X축의 변화량과 Y축의 변화량 둘 중에서 맥스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고 살펴보면은 이제 포인트 A에서 B까지의 최단 거리가 유클리든 디스턴스가 되고, 그 다음에 x축의 변화량과 y축의 변화량을 합한 게 맨하튼 디스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서는 x축의 변화량이 y축보다 크기 때문에 체비셰프 디스턴스는 이 x축의 변화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코스키 디스턴스가 있는데, 민코스키 디스턴스는 유클리든 디스턴스랑 맨하튼 디스턴스, 그 다음 체비셰프 디스턴스의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p 값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 달라지는데, p가 1일 때는 이 L1 놈 맨하튼 디스턴스가 되고, 그 다음 p가 2일 때는 L2 놈 유클리드 디스턴스가 되고, 그 다음 p가 무한대로 갈 때는 체비셰프 디스턴스가 됩니다. 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매트릭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건데, 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이 C가 커비런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커비런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하고 다시 또 디스턴스 값을 곱해주고 거기에 스퀘어루트를 씌워줘서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게 말라노비스 디스턴스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P가 요 점이라고 한다면은 Q는 그 각 클러스터의 센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래쪽 그림처럼 여기 파란색 클러스터 하나 있고 초록색 클러스터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노란색 점이 주어졌고 이 점을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둘 중 하나로 무조건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는 이 파란색 거리보다 초록색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노란색 포인트는 초록색으로 클러스터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사용할 때는 이게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는 첫 번째 그 아이겐 벡터의 첫 번째 방향, 첫 번째 아이겐 벡터의 방향, 그러니까 프린시펄 디렉션으로 이쪽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쪽으로는 거리를 짧게 계산합니다. 반면에 그 프린시펄 디렉션의 퍼펜디큘러한 방향으로는 거리값을 굉장히 크게 계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노비스 디스턴스에서는 이 점이 파란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그 똑같은 데이터에서도 어떤 매트릭을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할 때는 적절한 디스턴스 매트릭을 그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제 크게 센트로이드 베이스랑 그 다음에 덴시티 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센트로이드 베이스는 이제 파라메트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덴시티 베이스는 non 파라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값은 또 플랫이냐 하이라키컬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그 K-민즈는 이제 센트로이드 베이스의 플랫, 그 다음에 DB스캔은 덴시티 베이스의 플랫 알고리즘이고 HDB스캔은 덴시티 베이스의 하이라키컬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민즈 클러스터링은 너무 유명하고 쉬운 개념이라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K가 클러스터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K 값을 1부터 계속 늘려가면서 스퀘어섬 에러를 구하게 되고 그때 에러의 변화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을 엘보우 포인트로 해서 그게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 그 클러스터 개수다라고 해서 이제 K를 찾게 됩니다. 근데 다음 결과에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결과들인데 보면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과에. 네. 보시면은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클러스터링 잘 된 애들이 보면은 equally sized, equally dense, equally shaped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클러스터 된 애들의 모양이나 밀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클러스터의 모양도 다 비슷하고 그러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어 prior knowledge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원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K-means 클러스터링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어, 클러스터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보면은 이제 그리고 또 K-means 클러스터링은 데이터가 작을 때 잘 작동하고 앞서 얘기 드렸듯이 equally sized and shaped일 때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스테이블 리절트를 보면은 지금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클러스의 쉐입도 다 비슷한 것 같고 덴시티도 조금 비슷하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적당히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지금 unstable 리절트를 봤을 때는 이게 TMH 클러스터링이 잘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의 모양도 없고 그 덴시티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K-means 클러스터링 사용할 때는 어, 아,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때 클러스터링은 이제 모든 데이터에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means 클러스터링 사용할 때는 어, 데이터의 모양들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균일하게 좀 퍼져 있고 그럴 때 잘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non-parametric clustering의 DB 스캔과 HDB 스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DB 스캔은 이제 파라미터가 엡실론과 민 포인트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HDB 스캔은 이제 민 포인트 하나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먼저 DB 스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면은 이제 엡실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한 포인트에서의 주변 이웃을 찾기 위한 반경, 범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 반경 안에 몇 개의 네이버를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고, 미니멈 포인트는 이게 코어 포인트랑 관련이 있는데, 이 코어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반경 엡실론 안에 최소한 본인을 포함한 민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자기가 코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 코어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한 포인트가 그 반경 엡실론 안에 최소한 민 포인트 이상의 이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포인트는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반경 엡실론 안에 민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포인트가 코어 포인트의 이웃이 되면은 그거는 보럴 포인트가 되고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노이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DB 스캔에 대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할 때 이제 반경 엡실론 R 안에 민 포인트가 4개일 때를 기준으로 DB 스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포인트 때 B 포인트에서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 반경 엡실론 안에 지금 포인트를 개수를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본일 포함해서 5개의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이제 반경 엡실론 안에 가지고 있는 이웃점들의 수가 하나, 둘, 뭐 포함한다고 해도 둘, 그래 본인 포함해서 셋, 이게 기준이 안 되죠. 그런데 이 포인트는 콜 포인트의 이웃이기 때문에 얘는 보럴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에 이 친구들은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쭉쭉 하다가 보럴 포인트가 되면 여기서 클러스터링 끝내고 다시 클러스터링 시작합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로. 그럼 여기서 다시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은 여기 또 조건을 맞는 코어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링에 대한 결과는 이것을 코어 포인트로 한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가 생기고 이것을 코어 포인트로 한 2번 클러스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노이즈 포인트가 2개 생기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이게 DB 스캔에 대한 그 동작 원리, 개념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B 스캔에서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HDB 스캔은 이제 앞에 H가 hierarchical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HDB 스캔의 뭐 키포인트들을 얘기 드리면은 일단 HDB 스캔은 non parametric 알고리즘이고 어, 요구하는 파라미터가 민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mutual reachability distanc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Mutual Reachability Distance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Mutual Reachability Density는 이게 이게 core distance of A, 그 다음에 core distance B, 그 다음에 Euclidean distance, 이게 A와 B 사이의 Euclidean distance를 의미합니다. 요 세 가지의 값을 계산하고 이 중에 가장 맥스가 되는 값을 Mutual Reachability Distance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B 스캔과는 다르게 이제 반경 엡실론 값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Mutual Reachability Distance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Pure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K 값이 있는데 이 K 값은 DB스캔에서의 그 K는 반경 엡실론 안에 nearest neighbor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K가 K nearest neighbor의 K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클러스터링이 되기 위해서 꼭 덴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먼저 여기 파란색 이 코어 포인트에서 K가 5일 때로 이 코어 디스턴스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주변 5개의 점을 찾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찾고 여기서 그 가장 먼 이웃점까지의 거리가 코어 디스턴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의 코어 디스턴스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 포인트를 B라고 하고 이 코어 디스턴스 B는 여기서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찾고 여기서 가장 먼 거리인 이 점까지의 거리가 core distance of B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core distance B에 대한 core distance B가 이거고 A가 이거고 둘 사이의 유클리든 디스턴스가 이거고 그러면은 이 거리 값을 옆에 가져와서 정렬시켜 보면은 이제 B가 가장 크게 되기 때문에 이제 A와 B 사이의 mutual retrievability distance는 이 초록색 이 core distance of B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경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유클리드 클러스터링을 할 때 그냥 반경을 이 값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 둘은 이웃점으로 돼서 하나로 묶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mutual reachability distance를 사용하게 되면은 B 입장에서 보면은 A는 이웃점이거든요. 근데 A 입장에서 보면은 B는 노이즈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둘 사이의 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지만 A 입장에서 B를 이 core distance B로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utual reachability distance는 스팔스한 포인트는 밀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조금 더 강건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먼저 했으면은 이제 뭐 A가 같이 클러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A 입장에서는 B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밀어낸다. 실제 거리보다 더 멀게 생각해서 클러스터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게 이제 람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람다 스페이스는 논문에 있는 개념은 아니고 이해를 쉽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람다 값은 이제 mutual reachability의 인버스 값인데요. 유클리든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있다면 이런 포인트들이 가깝게 있다면은 이 포인트가 람다 스페이스 이동하게 되면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유클리든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던 포인트들을 람다 스페이스로 옮기게 되면은 이 스팔스한 포인트들이 서로 밀어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스팔스 포인트도 밀어내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은 그대로 있게 되죠. 그래서 노이즈에 조금 더 강건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건데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 때는 이때 엣지 값은 뮤추얼 리치빌리티 디스턴스를 웨이트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클러스터링 하게 되는데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이제 덴드로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은 이 쭉 아래쪽까지 내려온 이거를 클러스터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페런트 노드 얘를 클러스터로 생각할 거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덴드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닝을 하는 것이고 그 클러스터 입장에서 보면은 멀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개념이 이제 lowering a sea level이라고 하는 건데 HDB 스캔의 하이라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진짜 클러스터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펑션, 그 property density 펑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클러스터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점이 되고 트리 구조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여기 가게 되고 초록색은 다시 여기서 다시 클러스터링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클러스터로 볼 거냐, 두 개의 클러스터로 볼 거냐, 아니면은 파란색과 노란색과 빨간색, 이 클러스터 세 개로 볼 거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해수면 낮추기라고 하는 그 개념과 완전 똑같아집니다. 이 core distance가 커짐에 따라서 이 람다는 mutual reachability의 인버스 값이기 때문에 람다 값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람다 값이 그 mutual reachability distance가 올라감에 따라서 람다 값은 점점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람다 값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러스터링이 생기고 여기 클러스터가 생기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더 해수면이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둘 사이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결과값을 보면은 나눠져 있던 클러스터가 합쳐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왜 lowering sea level이냐면은 이걸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오른쪽 사진이 이제 뭐 60년 뒤에 뭐 빙하가 다 녹고 난 다음에 지도 사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중국이 여기 섬이 생겼죠. 이 섬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해수면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섬들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여기 클러스터가 생기고 여기 클러스터가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고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될 것이고 해수면이 점점점 낮아진다면은 예전에 해수면이 엄청 낮았을 때 중국과 한국이 연결돼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일본도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이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개념을 lowering a sea leve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중요한 건 이제 클러스터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어디까지를 진짜 클러스터를 뽑아낼 것이냐 이 개념이 이제 스테빌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이 람다 P는 이제 클러스터가 사라질 때를 얘기하는 거고 람다 벌스는 클러스터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러면은 해수면이 여기일 때 여기 이거를 내려갈 때 여기 클러스터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빨간색의 빨간색 클러스터의 람다 벌스는 이쯤이 될 것입니다. 그냥 쭉쭉 내려가다가 이 지점에서 파란색의 클러스터 람다 벌스가 생겨날 것이고 점점 더 내려가면서 여기에 람다 벌스 노란색 클러스터에 람다 벌스가 생길 것입니다. 더 내려가다가 이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클러스터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이제 죽은 거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 클러스터의 스테빌리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고 노란색 클러스터의 스테빌리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페런트 노드가 생겼기 때문에 페런트 노드는 여기가 람다 벌스가 되고 여기가 그 클러스터가 하나로 합쳐지는 죽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테빌리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노드를 칠드런 노드라고 했을 때 페런 노드의 스테빌리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스테빌리티가 큰 것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디까지 클러스터를 하고 나머지 잘라버릴 것이냐가 될 것이고,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이렇게 스테빌리티가 계산이 되는 거고, 덴드로그램을 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나눠지고, 이게 패런 노드고 이게 칠드런 노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는 칠드런에서 역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파란색의 스테빌리티가 이만큼이고 노란색의 스테빌리티가 이만큼, 그다음 패런 노드의 스테빌리티가 이만큼이면은 이 칠드런을 더하고 부모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했을 때 이쪽의 스테빌리티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클러스터링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DB 스캔이랑 이제 HDB 스캔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DB 스캔은 여기 클러스터링 결과가 여기 클러스터링이 돼서 여기까지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고, 이 클러스터도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이랑 초록색 노이즈 같은 것도 조금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HDB 스캔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클러스터가 명확하게 나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DB 스캔의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DB 스캔은 그 density variation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클러스터가 쭉 이어지다가 보럴 포인트가 생겼고, 생겼는데 앞쪽에 조금 더 클러스터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density variation에 민감하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클러스터가 끊기고 다시 또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이제 HEV 스캔은 그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니, 조금 더 클러스터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HDB 스캔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면은, 이제 DB 스캔에서 결과를 보면 여기서 빨간색이 전부 다 잘 클러스터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여기 파란색, 초록색, 그다음에 여기 오렌지색으로 클러스터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HDB 스캔은 봤을 때 이 빨간색도 잘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빨간색으로 돼야 될 것 같은 애들도 잘 안 됐고, 여기 주변에는 하나도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람다 스페이스에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DB 스캔에서 네 포인트 요거는 DB 스캔 입장에서는 이걸 클러스터로 취급해야 되는 건데, 이게 람다 스페이스 넘어가면서 HDB 스캔은 이제 스파르스한 포인트를 서로 밀어내다 보니까 이게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클러스터가 잘 생기지도 않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HDB 스캔은 그 클러스터에 포인트를 어사인하는 거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반-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여기까지인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